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사업의 의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새로운 시가지, 그다음에 정비 사업은 구시가지.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도시관리계획 6번. 자, 6번 아까 우리 한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 정도만 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자, 요거를 조금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주변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많이 들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흘려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상세한 개발 계획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상세한 개발 계획. 행정관청이 만드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 이 5번의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수립합니까? 보전할 때 수립합니까? 개발이에요, 개발. 어떤 동네가 개발이 돼요. 이게 도시 전체는 아니에요. 광주라는 도시의 어떤 특정 동네가 개발이 되면 거기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줘요. 자, 우선 파악할 게 뭐냐면,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뭐부터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그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해요.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게 지정이에요, 지정.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3년도 일단 거기다 쓰세요. 자, 거기 초록색 제목 5번. 초록색 5번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그 아랫줄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단위 수립을 3년 안에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자체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되는 것 자체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3년 안에 수립을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없어지면서 개발 자체를 못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법이 돼 있습니다. 빨리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건 기간을 3년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한번 하실 건데, 그럼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아까 제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요 기반시설 같은 거로 도로를 만들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대규모 시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규모가 좀 작으면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발하는 하나의 방법. 여기 보면 옆에 이제 설명 좀 보세요. 옆에 설명해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지역, 도시의 일부 지역이에요. 도시의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다. 그리고 그 아래 칸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네, 지구단위 계획을 왜 상세하다고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거기 보니까 기반시설의 배치가 있고 그 밑에 줄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존 높이랑 다른 높이를 새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존 높이랑 다른 높이를 새로 정해서 새로운 개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요, 우리가 해석할 건 뭐냐면 그 아래 보시면 건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래 보시면 환경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서 그 동네를 개발할 수 있게 이제 하나의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이런 세부적 사항들을 다 정하니까 상세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어떤 동네를 개발할 때 보통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많이 이용합니다. 어떤 동네는 무슨 동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그 옆에 동네는 그 옆에 동 지구단위 이렇게 나와서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건가요? 네, 우리 땅값이 올라가고 좋은 거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그 동네에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됩니다. 이 동네가 이제 개발되는. 근데 개발되는데 개발의 그 내용을 보면 건물의 높이는 몇 미터라고 나온다고요. 몇 미터까지 져라. 건물의 형태, 색채. 건물 색깔은 무슨 색깔만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통일된 계획,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가보면 뭐 간판 이런 것도 구제합니다. 간판.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 그래서 이게 상세한 계획이라고 그런다고. 상세하게 건물의 색깔은 무슨 색깔, 건물의 배치는 어떤 형태의 배치, 형태는 어떤 형태, 이게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 도심지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하나 밟게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이 뭡니까? 이게 숫자인데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숫자. 우리 자 건폐율이라는 것은 그냥 중요한 거니까 한번 해보죠. 자,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잘 보세요. 건물 지을 때 건물에 이렇게 우리 평면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이게 건물의 대지예요. 건물 있는 땅. 자, 만약에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럼 여기 건물을 짓는데 빨간색으로 건물을 쳐요. 건물을 짓는데 제가 1000제곱미터를 다 꽉 채워서 건물을 못 짓죠. 내가 건물을 1000제곱미터를 다 꽉 채워주면 옆에 놈도 꽉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건물하고 얘 건물하고 중변에 뭐가 없어요. 공지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그러면 창문 열면 다 보이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자기 땅의 50%만 건물을 져라.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이 이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건축 면적이라는 거예요. 자, 건물이 세워지면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를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전체를 대지 면적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서 건축 면적을 내가 500만 줬어요. 500. 건축 면적이 500이라는 얘기는 자기 땅 중에서 여기 뭐 200, 300은 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또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폐율이 50%라는 얘기네. 자, 왜 50%냐면 건폐율 공식이 분모가 뭘까요? 대지 면적에서 내가 50%만 건축 면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 법으로 아까 우리 용도지역 21개 있었죠? 아까 용도지역 21가지면 그 21가지 용도지역에서 숫자가 있어요. 뭐 50%, 60% 숫자가 정해진다고요. 많으면 90%까지 가요. 중심상업지역은 90%예요. 근데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이렇다고요. 그럼 지금 건폐율의 의미는 그 숫자는 나중에 외우시고, 자, 건폐율이 50%면 자, 내 땅이 얼마 있었습니까? 1000에서 자, 법으로 내 땅에서는 50%만 지라는 거야. 그러면 건축 면적이 지금 500밖에 못 짓죠. 그러니까 이 자기 땅에서 여기다가 뭐 200이나 300을 떼두고 500만 건물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60%면 600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더 이렇게 넓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서 얼마나 건물을 넓게 질 거냐, 이게 건축 면적 건폐율 규제라고요. 그럼 위로 올리는 건 뭐랄까? 위로 올리는 규제. 이게 용적률, 용적률. 자, 우리가 뭐 한자 요즘에 잘 안 하는데 한자 이 건폐율 할 때 건축물이 폐자가 덮을 폐자 아니에요.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큼 덮고 있냐 이렇게. 근데 용적률이 이게 쌓을 적자죠. 적재할 때 적재합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그러니까 1층 면적, 2층 면적 이렇게 올리죠 건물을. 그 건물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층 바닥, 2층 바닥 이런 말 쓰는데 제가 지금 보세요. 보통은 건축 면적이 500이면 1층 바닥 면적도 500으로 그냥 해요. 특별한 게 아니면. 자, 1층 안에 실내 바닥 면적이 얼마다? 500이다. 1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그러면 건물을 똑같은 모양으로 진다는 전제로 2층 바닥 면적도 얼마입니까? 500. 3층 올리면 또 500 이렇게. 우리 4층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그럼 500이 되죠. 그럼 각 층 바닥 면적이 공통적으로 다 500이에요. 그럼 이걸 전체를 합해서 연결하면 무슨 면적이에요?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연면적. 그럼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도 있고 이 건물이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을 뭐라 부릅니까? 건축 면적이죠.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들었다면 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건축 면적이라고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 건축 면적이 별다른 말이었으면 1층 뭐가 됩니까? 바닥 면적. 그 다음에 2층도 바닥 면적인데 똑같다고 생각하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거를 다 합치면 이게 연면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건물의 크기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남자분들은 뭐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을 텐데 이 건물의 사이즈를 이제 우리가 대지 면적이 얼마냐, 전체 대지 면적. 길 가다 보면 건물 공사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현황판 있잖아요. 거기서 대지 면적 몇 %, 몇 얼마, 그다음에 건폐율이 뭐 30% 그래가지고 건물을 진다는 그 사이즈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총 연면적, 우리 총연 왜 총자를 붙일까? 연면적은 이게 연자가 이을 연자라서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면적을 각각 구해서 연결한 겁니까?
연면적이 된다고요. 그럼 연면적은 지금 400이죠. 400이죠. 아 2000이구나. 왜 400 그랬지? 자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이 보세요. 똑같습니다. 분모는 대지 면적이고 이 분자가 이게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 보세요. 똑같은 대지니까 대지가 내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다. 근데 용적률이 200%다. 이게 200%가 맞죠? 그러면 내 땅이 1000인데 여기서 200%가 2배라는 얘기죠. 2배. 이 50%라는 얘기는 0.5배라는 얘기고 이게 2배잖아요. 2배. 그러면 좀 연면적을 제가 지금 2000을 허용받은 거죠. 2000제곱미터를 내가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4층으로 올라간 거라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용적률 위로 쌓을 수 있는 비율이 자기 땅에 2배만 쌓아. 그럼 자기 땅 1000에 2배니까 2000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건폐율이 몇 프로니까 50%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500씩 쌓아야죠. 이렇게. 네, 그래서 건폐율이 50%라는 걸 추가로 감안해서 500씩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건물을. 그럼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2000제곱미터를 인정받았으니까. 그럼 용적률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300%가 되면 저는 3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6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층을 계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예요.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뭐 300%, 200% 주고 나서 대지는 1000제곱미터로 계산해 가지고 다른 조건이 없는데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할 수 있겠죠. 그냥 건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지하를 500을 먼저 팠어요. 지하. 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용적률이 200%니까 2000제곱미터를 제가 허용받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예상을 해보니까 위로 이렇게 500씩 4개 층을 올릴 수 있잖아요.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하를 1층을 파고 싶은 거예요. 지하 1층. 지하를 파서 여기다 지하에다가 내가 식당을 내는 거예요. 식당. 이것도 면적은 얼마? 지하 바닥 면적도 500 이렇게.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제가 500을 내가지고 이걸 주차로 냈어요. 주차.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런 거를 내가 설계도상 반영을 하면 여기 2000제곱미터를 지을 때 빼는 거예요. 자, 뭐를 빼요 지금? 지하. 지하는 무조건 빼는 거예요. 지하는 식당으로 쓰든 주차로 쓰든 무조건 빼는 거고 지상은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지상은 이 건물의 부속 용도로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으면 이런 거는 2000제곱미터를 올릴 때 빼고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 실제 만들어서 쓰더라도 이걸 빼고 2000을 지으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2000제곱미터를 짓는데 올리는데 이런 노란색 뺄 게 없으면 이런 지하를 안 내고 1층 주차장 안 내면 그냥 저는 그냥 4층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500씩 올려서. 근데 지금 2000을 올리는데 내가 지하를 내서 식당을 내고 지상을 주차 공간으로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그 입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 위로 2000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면 여기서부터 500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한층 더 짓습니까? 이렇게 지면 이 사람은 500이 되고 이 사람은 요 공간만 2000 잡힌 겁니까? 근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1층도 사용하고 지하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용적률의 여기 200% 연면적에는 빠지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하 공간은 무조건 지하는 식당으로 쓰더라도 무조건 빼주시는 거예요. 주차로 쓰면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럼 지상 공간도 주차 공간으로 쓰는 공간이 있을 때는 요거를 빼고 여기서부터 올립니까? 그럼 이 사람은 몇 층까지 건물 줄 수 있어요? 지상 몇 층까지? 5층까지 올라. 답이 바뀌었다고 지금. 저런 조건이 붙으면 4층이 아니라 5층이 되는 거예요. 지하는 어차피 건물 지상층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주는 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 좀 건폐율 용적률이 뭔지 아시겠어요? 건폐율은 자, 이 건축 면적을 규제한다. 내 땅에서 이 건물이 차지하는 요 면적이 몇 프로냐? 내 땅이 1000에서 500만 차지하면 50% 이런 거. 600을 차지해서 건물 지으면 60%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법에서는 이제 건폐율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적용해서 이제 건물을 지셔야 된다고요. 자, 용적률을 위로 올리는 규제입니까? 그래서 위로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층을 쌓고 2층을 쌓은 걸 다 더해서
연면적이라는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연면적 올릴 때 이렇게 계산해서 200% 자료가 나오면 내 땅에서 2배로 이렇게 짓는데 여기서 빼고 질 게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몇 층을 짓냐 물어봐요. 몇 층을. 건폐율 50%, 용적률 200%, 뭐 지하 공간 이렇게 내고 지상 1층 주차장 그러면 몇 층까지냐? 그럼 답이 5층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그냥 4층 그러시면 되고. 그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아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 뭐가 정해집니까? 건물의 높이,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집니까? 네, 그래서 그 건폐율 용적률을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상세한 개발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개념도 새로 정해진다고요. 그리고 그 건폐율 왼쪽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입니까? 그런 말도 있죠. 네, 그것도 좀 알아주세요. 건물의 용도 제한은 건물의 업종 제한하는 거예요. 업종 제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탕은 할 수 없다 그러면 못 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이 상세한 계획이죠. 그래서 건폐율을 뭐 40%, 용적률은 뭐 240% 이렇게 막 정해준다고요. 그러다가 건물의 업종, 건물의 용도, 건물의 용도를 아까 땅은 보세요. 땅은 용도 지역입니까? 자, 우리 땅은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까 일종 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림까지 자연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건물도 용도란 말 쓴다고. 잘 보세요. 토지는 용도 지역이다. 토지를 부를 때는 용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지. 자, 우리 토지는 자 21종류의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 근데 건물은요. 건물은 용도란 말 써요. 용도. 이 건물 용도는 우리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건데 28가지가 있어요. 이 건물 용도가 29가지구나. 야영장까지.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우리 모텔은 뭘까요? 모텔? 모텔은 우리가 법률 용어로 우리 모텔 그러진 않잖아요. 모텔. 숙박시설 이렇게 부른다. 숙박시설. 옛날에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모텔 가서 직원들하고 자다가 우리 숨을 채가지고 이제 너무 목말라서 이제 편의점에 뭐 좀 사러 나왔는데 반스만 입고 나왔다가 그 모텔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딘지. 그 얘기 왜 했지? 그래가지고 되게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모텔 가면 다 비슷하잖아. 한 30개 모텔 있잖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편의점 나왔는데 팬티하고 양말만 신고 나왔다고. 여름이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사가지고 가보려니까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게.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자, 보면 이 숙박설이라는 걸 우리 모텔이라고 부른다. 우리 모텔을 이렇게 안 부릅니다. 법에서는. 모텔, 호텔은 다 숙박설입니다. 우리 술집은 뭐라고 할까요? 위락시설. 우리 김밥천국은 뭐예요? 김밥천국. 김밥천국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근린 집 근처에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저기 새마을식당 있죠? 우리 김밥천국은 술을 안 팔죠. 술을 안 파는 일종 근생으로 들어가는 상가고 술을 파는 음식점은 이종 근생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건물의 용도를 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목욕탕 같은 것도 일종 근생이에요. 목욕탕, 이발소 이런 거 다 일종 근생입니다. 술을 안 파는 음식점들, 술을 파는 음식점 이런 것들은 이종 근생이 됩니다. 우리 동물병원, 우리 강아지 아프면 동물병원 가죠. 동물병원 가면 응급실. 저희 동네 지난번에 아침에 저기 병원이 큰 건물이 생겼는데 응급실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 아프면 응급실 갈 줄 알았더니 그 개 응급실이더라고요. 그 강아지 24시간 응급실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응급실은 저희 동네 없어요. 저희 동네는 큰 병원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차 타고 30분 나가야 되는데 근데 강아지 응급실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 애견들 많이 키우시니까 애견들 수요가 있는 거예요. 애기 아픈 거보다는 애견 수요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애기가 갑자기 아프면 강아지도 애기라고 부르는데 마음에 안 들죠, 그것도. 저는 강아지를 뭐 이렇게 저기 하진 않죠. 보신탕은 안 먹는데 근데 강아지가 굉장히 그 이렇게 강아지도 많이 지위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세요. 일단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그냥 우리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계획으로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따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된다는 말 많이 들어볼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속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자 방향 잡는 계획 두 가지 있었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계획이 도시관리계획.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니까. 그래서 아까 1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뭐가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구역. 3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4번 도시관리계획은 사업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합치면 3번, 4번 합치면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떤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6번은 아까 우리 한 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도시관리 계획이 지금도 행정관청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점심 먹고 광주시청 가가지고 도시관리 계획 담당 부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 몇 번 도시관리 계획 입원하고 있냐고 이렇게. 광주시청 가면 그 도시관리 계획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작업을 하고 있든지 최초로 입안한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땅값이 영향이 있죠. 근데 땅값의 영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체계를 잡고 기본 용어를 받고. 그중에 하나만 더. 아까 이제 후개발에서 그 제일 밑에 있는 건 안 하셔도 돼요.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거의 중간에 개발행위 허가돼 있습니까? 지금 안 한다는 거고 나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고 지금 할 거는 개발행위 허가제. 그래서 광주시청 가보면 도시관리계획 담당부서 바로 옆에가 개발행위 허가부서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 행정관청이 자 우리나라 땅에다가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땅 주인은 용도지역이 아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게 주택 지어야 되는 거죠. 거기가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맞게 건물 지어야 된다고요. 근데 땅 주인이 그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땅 주인들이 뭘 알아요, 알기는. 우리 좀 배워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땅 주인인데 여기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 받으러 가야 됩니까? 네, 가야죠. 거기 물건 쌓고. 물건 쌓고라는 게 우리 목재나 조경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땅에다가 물건을 쌓을 때는 허가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농지나 임야를 형질 변경해서 전원주택 부지, 또 골재 채취와 같은 거 하시면 토석 채취, 흙물에 자가배를 내다가 이제 이걸 캐서 건설업자에게 팔려고. 그다음에 토지에 분할 있습니까? 분할? 토지 분할도 그 분할 하나 적으세요.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토지 분할은 자 이게 분할 면적이 있어요. 면적.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거 지역은 60. 자, 상업 지역은 150 제곱미터. 자, 공업 지역도 150이고. 자, 녹지 지역은 기준이 200이에요. 200. 지금 이거 주상 공록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도시 지역 땅들. 도시 지역 용도 지역 중에 도시 지역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도시 지역 바깥으로 나가서 나머지 기타는 자, 나머지 이제 기타 비도시 지역은 여기가 도시 지역이고 이제 비도시 지역은 60이에요. 그러면 요 면적보다 미만으로 분할할 사람들은 허가 대상이 된다요. 이렇게. 요거 된다고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할자 면적 미만으로 쪼개는 사람들이 허가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교재에는 토지 분할만 써 있죠. 근데 분할할 때 60, 150, 150, 200, 60제곱미터보다 미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땅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한 필지예요. 자, 땅 한 필지는 이렇게 지번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까? 자, 이 땅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자, 갑이 지금 주거지역 땅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한 필지를. 근데 이게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이다. 200. 그러면 이거를 우리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필지 분할이란 작업을 해서 왜? 갑 친구 우리 이걸 땅을 좀 사겠대요. 일부를. 그럼 필지를 분할해서 파는 거죠. 분할해서 이제 별도의 필지 11-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12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한 필지 11번지가 이 분할되면 11-1 이렇게 붙어요. 지번이. 나중에 공식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11-1로 쪼개지면 원래가 200인데 이게 분할되면 양쪽 다 얼마씩 돼요? 똑같은 면적으로 분할을 하면 100이 되죠. 그럼 100이 되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쪽도 100. 그다음에 친구와 넘어가는 땅도 100이 된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분할이 되어지면 주거지역 기준이 얼마입니까? 60보다 미만이 된 거예요? 이상으로 분할한 거예요? 이상이죠. 그럼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 이런 거는 정상적인 분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처음 면적이 100이면 만약에 처음 면적이 100이면 양쪽으로 분할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50씩 쪼개지네. 그러면 아까 주거지역의 기준 분할 기준 면적이 얼마예요? 60이니까 60보다 이게 미만 됐습니까? 네, 어느 한쪽이라도 60이라는 숫자보다 작은 면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토지는 너무 과소토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과소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지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필지 분할되면 각각 독립적으로 필지를 써야 되는데 주거지역은 60이 기준이에요. 60보다 작으면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업지역은 150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독자적인 상황가를 하나 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가 100이면 50씩 분할되면 허가받으러 가야 됩니까? 네, 지금 주거지역 60보다 지금 미만으로 분할됐잖아요. 양쪽이 50이니까. 그럼 허가 신청 내야 되죠. 그럼 거기 허가권자 허가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 건축 그다음에 토지 물건 쌓고 물건 1개월 이상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인데 토지 분할할 때는 뭐까지 아셔야 돼요? 60, 150, 150, 200 주상공로 그거만 아시면 돼요. 주상공로 그 면적보다 미만이 허가받는 거예요. 기준 면적보다 이상이 허가받는 거예요. 미만. 기준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할된 면적 이상으로 바꾸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분할은 그거까지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용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겠으니까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크게 좀 확대해서 여기다 좀 걸어놓으려고요. 공법 시간에만 걸어놓고 해놓으면 나중에 자꾸 보시다 보면 이렇게 전체 흐름이 쭉 잡히니까 그럼 제가 용도 지구 배우고 있어요 지금 공부. 나중에 이제 혼자 1월달에 막 공부하실 때 용도 지구 배우면 앞으로 용도 구역도 해야 되죠. 네, 그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국토계획을 한 번에 쫙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잘했는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안 걸리는 거는 보충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장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한 장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시면 우리가 남들은 공법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어렵다는 사람들은 저 기본서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기본서도 물론 보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체계도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체계도를 잡는 게 1, 2월 달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의외로 쉽게 공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용어를 전달시켜 드렸는데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가볍게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